손흥민 선수가 결국 안아골절로 수술을 받으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안아골절을 당하는 선수들도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부상 회복 기간이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데브라이너는 유로를 앞두고 안아골절 판정을 받았었는데 18일 만에 복귀를 해서 유로에 참가를 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이 데브라이너는 그때 안아골절 판정을 받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아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 만에 복귀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토트넘 구단에서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수술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부상 회복 기간이 빨라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에게는 매우 큰 악재고, 그래서 축구협회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마자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정보를 토트넘에게 요청한 상태고요. 어제의 기사로는 토트넘이 아직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안아골절 판정을 확실하게 받고 수술이 결정되다 보니까 축구협회도 손흥민의 몸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협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토트넘의 확인 결과 좌측 눈주위 골절로 인해서 이번 주 중 수술 예정, 그리고 월드컵 출전 가능 여부는 수술 경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된 이후에 회복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느냐, 이걸 판단해서 월드컵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술적으로 우리 대표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이긴 하지만, 벤투 감독이 최근에 들어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술을 짜고 조직력을 다지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월드컵에 나오지 못하거나, 월드컵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대표팀에게 매우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는 4-2-3-1 전형을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사용을 하는 이러한 전술을 사용을 했었는데, 6월 A매치 때부터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부터는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투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4-4-2 혹은 4-2-2-2의 전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측면에 배치되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할 때 내려와야 하는데, 4-4-2 전형을 사용하게 되면 수비할 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가 되면서 수비할 때도 손흥민 선수를 우리의 가장 높은 위치에 배치시키고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준비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역습을 하는 장면인데, 황의조와 손흥민, 이 두 명의 선수가 최전방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특히나 손흥민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은 한국이 수비하는 장면인데,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볼을 끊어내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달려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달려나가는 손흥민을 향해서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공격 전략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시키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배치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강팀으로 평가받는 팀들은 우리를 상대할 때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의 특징은 라인을 끌어올리는 만큼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4-4-2 전형을 쓰면서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를 배치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네가 라인을 끌어올리면 우리는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손흥민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서 너희의 뒷공간을 노리겠다. 이러한 이제 의도로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상대팀 입장에서도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리지 못하고 살짝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전방 압박이 조금은 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후방에서 볼 소유권을 어느 정도 소유하는 축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시키는 건 뒷공간을 노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팀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서 후방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을 때 우리 팀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 사실 라인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가나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팀들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공격 찬스를 상대팀보다 많이 잡지를 못하죠. 당연하게도.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토트넘에서도 토트넘이 맨시티나 리버풀이나 토트넘보다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손흥민이 몇 차례 안 오는 공격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토트넘이 역습 전략을 통해서 맨시티와 리버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몇 번의 공격 찬스가 없는데 이때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건 몇 번의 공격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 손흥민의 결정력을 통해서 상대팀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포인트였던 건데 이게 이제 사라지면 우리 대표팀이 어떤 형태로 공격을 진행해야 될지가 사실은 감이 좀 안 잡히는 상황이 와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벤투 감독이 자신이 만든 플랜 A에서 크게 다른 전술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손흥민이 없어도 과연 이 플랜 A 전술을 밀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최종 예선에서도 부상으로 빠졌던 경기들이 몇몇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재밌는 것은 벤투 감독이 모두 투톱을 썼었어요. 그리고 투톱을 썼을 때 손흥민 선수가 투톱에 배치되는 것처럼 아주 비슷한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시리아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황의조와 조규성 투톱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레바논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황의조와 조규성을 사용한 4-1-3-2, 사실은 이게 황인범 선수가 내려가면서 4-4-2 전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벤투 감독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4-2 전형을 그대로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황의조와 조규성 투톱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나왔을 때의 움직임을 보시면 조규성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는 동선을 가져가고 이때 황의조는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려는 동선을 가져가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과 조규성이 나오든 손흥민과 황의조가 나오든 그리고 손흥민이 없을 때 조규성과 황의조가 나오든 투톱을 사용할 때 계속해서 벤투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동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도 황의조와 조규성을 활용해서 이러한 공격 패턴을 계속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이제 대표팀 최종 명단이 11월 12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제 벌써 9일밖에 남지가 않았죠. 아마도 좀 이렇게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명단이 요 정도로 뽑힐 것 같은데 이게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게 벤투 감독이 거의 100%에 가깝게 뽑아갈 선수들을 좀 칠해놓은 거거든요. 최대한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긴 할 텐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 뒤에 있는 선수들 이강인, 양현준, 엄원상, 송민규 요 선수들 중에서 아마 손흥민 선수 대신 대체 발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선 자원에서는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나상호, 권창훈, 정우영 이 6명에 더해서 한 2명의 선수 정도가 이미 월드컵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까지 부상을 당해서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한 명 더 나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이강인 선수 정도는 월드컵에 간다고 보고 손흥민 선수까지 월드컵에 못 가게 된다면 양현준, 엄원상, 송민규 요 3명의 선수 중에 2명의 선수가 월드컵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의 대체 자원으로 다른 선수가 뽑힌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수가 이제 월드컵 주전 멤버에 포함되기보다는 아마 좀 백업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일단은 월드컵에 대한 구상을 했을 때 벤투 감독이 플랜 A를 매우 고집하는 감독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손흥민처럼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이 선수를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마 벤투 감독은 플랜을 크게 수정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손흥민 선수를 다른 선수가 대체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대한 퀄리티, 경기력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는 좀 가장 큰 문제고, 과연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가 우리 대표팀의 성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완벽하게 회복을 해서 뭐 월드컵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완전하게 회복을 해서 토트넘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 뛸 날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